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바로 이어서 다음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기후위기의 시대 보건력 강화를 위해 각 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협력 사례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국제적 십자운동, UN, NGO 및 기업과 학계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협력 사례를 모았는데요. 온라인 참가자분들 중에서 오늘 발표 내용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창에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션이 끝난 후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질의가 선택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네덜란드로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네, 국제적 십자운동의 기후변화 대응 활동에 대해서 IFRC 기후센터의 마틴 반 알스트 소장님 모셨습니다. 마틴 소장님은 적십자운동에서 무지 유명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마틴, can you hear me? 네, 마틴 본부장님 들리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오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한 이렇게 훌륭한 포럼에 참가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전에는 사실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님과 그리고 또 많은 저명한 분들께서 이미 연설을 하셨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발표는요, 간략하게 지금 현재 기후변화에 대응에 관련된 저희 운동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장기적인 환경적인 이슈가 20년 전에도 있었지만 지금은 현재 인도주의의 활동에 있어서는 이것이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 이전에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사실 글래스고에서 지금 다음 달에 개최가 될 텐데 여기서 우리가 다루시고요. 그 다음에는 굉장히 유명한 파리 협정이 채택이 되었던 그런 파리 회의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적응에서 굉장히 중요한 활동들이 더욱더 각광을 받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사실 파리에서 홍수가 있었는데 사람들 생각했는데 이것은 미래의 잠재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경우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발코니에 앉아서 보면 된다라고 야수가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보다 더 구체적인 활동이 필요합니다. 반기문 선생님뿐만 아니라 총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재난 위험 경감을 활동을 통해서 홍수를 대비해야 되고 그러면 누가 과연 재난 준비를 해야 되는가? 아무래도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지질들을 대처하지 못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술가적으로는 생각하지 못하게 된 것이 현실이죠. 지금 이제 6개월 후에 그 후 6개월 이후에 파리의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파리에 있어서 굉장히 생명 위협이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루브르 박물관에서 사실 이제 홍수 범람 때문에 사람들이 구조하는 작업이 펼쳐져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적십자 적시는 원사 운동이 기후 변화 대응을 한다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선택이 아닙니다. 사실 기후 변화가 지금 발생하기 때문에 선택이 더 이상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말하지 않고 그리고 또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미디어에서도 비판을 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또한 이렇게도 비판을 받습니다. 이미 물에 벼랑 끝에 떨어지고 있는데 논의를 하고 있는다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반기문 사무총장께서도 그리고 또한 IFRS 사무국에 있는 티지아나 본조님도 계시지만 이러한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또한 과학계에서도 인도주의적인 활동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많은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과학자들과 협력을 해서 사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난들, 특히나 기후에서 더욱더 악화되고 있는 재난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왼쪽을 보시면은 캐나다에서 극심한 폭염이 있었습니다. 기후 변화 때문에 더욱더 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도 캐나다에서는 기후 변화 없으면 이와 같은 현상은 볼 수 없죠.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은 네덜란드, 유럽에서 네덜란드와 마찬가지로 문 밖으로 나가면은 사실 굉장히
심한 치명적인 홍수를 경험을 했는데 더욱더 빈도가 증가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후변화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이런 재난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한 부유국도 역시 역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 독일 접시자 같은 경우에는 끔찍한 홍수 이후에서도 정말 많은 노력과 그리고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제적인 그런 부서들과 협력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사실 함께 한 배에 탔기 때문에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빈국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죠. 지금 현재 현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아인데요. 지난 이제 방글라데시를 감탄했던 안방입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사실 구조가 되고 피해를 됐죠. 그런데 많은 인명들이 손실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 이후 보시면은 수천 명이 바로 이제 폭풍으로 인해서 사망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도 역시 동시에 이제 대피를 해야 되는 상황이 또 벌어졌고요.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대피소에 모이지도 못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코로나19 감염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인명이 구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삶에는 정말 처참한 현실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과거에는 인명의 구조에만 더욱더 많이 주력을 했었다면 이제는 인명 구조 외에도 이들의 생계를 그 이후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기상이변이라든지 정말 극한 기후들도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은 그런 부담을 지구에게 안기고 있고 또한 더욱더 많이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전에 많은 패널 연사들에게서 들으셨겠지만 더 청정하게 우리가 또 회복력 또는 복원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재난에서 상황에서 우리는 대피를 시켜야 되지만 코로나19를 또한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사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빈곤으로 전락했는데요. 사실 이러한 문제들을 기후변화와 위기와 그리고 또 코로나19 이러한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복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해결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모든 위기에 대응을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또 방법에 있어서도 차별화를 껴야 하지만 기후 위기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후 위기가 지금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재난 준비 태세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이미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대피하는 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공동체 기반 위험 경감의 현지 활동가들의 투자를 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기문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글로벌 수준에서 하향식으로 지원을 하고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한 지역사회들에게 권한을 더욱더 불어줘서 자체들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취약계층들을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스마트한 기후위기 대응 프로그램을 채택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식량안보에 있어서 그리고 또 기후변화에 있어서 더 이렇게 취약한 그 기후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함께 우리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한 기후에 복원력 있는 인프라 또한 자연기반 솔루션을 배치해야 됩니다. 홍수의 그런 위험을 줄이고 그리고 또한 어느 부분에 더 보호가 필요한지 우리가 이러한 현상들을 이런 자연기반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대처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요, 우리 자체적인 풋프린트에 대처하고 또한 이러한 증대되고 있는 위기에서 더욱더 복원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는 더 노력을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2020년 국제 컨퍼런스에서 우리가 채택한 이 운동인데요.
사실 위험, 재난 경감, 그리고 또 보건 영향 줄이기, 그리고 또 생계와 그리고 또 인명을 지원하기, 그리고 정부를 지원하고 또한 적절한 정책을 지원하고 등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모든 것들을 다 효과적으로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 혁신적인 툴도 개발해야 됩니다. 사실 이 모든 활동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런 논의들과 그리고 협력 활동들은 가상 공간에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협력을 통해서 많은 그런 국가 적십자사 적신월성 회원사들과 함께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한 일부 글로벌 기구의 사무국 사람들과 그리고 또 50개 회원국들과도 함께 협력을 했었죠. 자, 바로 우리의 목표는요. 이것을 자체 운동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배우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다른 파트너와 협력을 통해서요. 우리는 파트너십 필요합니다. 혼자서 못합니다. 우리는 글로벌 차원에서도 그리고 또 지자체 차원에서도 그리고 과학적인 차원에서도 지원이 필요합니다. 협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네, 실제 사례들을 공유하겠습니다. 조금 더 잘했던 그리고 리스크가 더 높아지는 상황에서 좀 더 잘했던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공유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예측 행동이라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미 이제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갖고 마련한 지는 오래됐죠. 그런데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이 자본금이 비용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재난이 드러나기 전에 우리가 예방적인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재난이 일어난 다음에 회복에 돈을 쓰기 대신에 재난이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재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하는 것을 했습니다. 예측 기반의 자본을 금융을 활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재난이 일어나고 나서 대처하는 데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예측을 함으로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돈을 쓰는 거죠. 여기에서는 현금을 나눠줬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직접 재난에 대해 대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축을 미리 대피를 시킨다든지 우리를 좀 더 튼튼하게 짓는다든지 이런 것을 했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금융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예측 기반 금융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가지고 전 세계 30여 개국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인도주의적인 지역사회가 어떻게 이를 확대하는지에 있어서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적십자 저걸신사가 이러한 노력을 이끌고 있습니다. 10년 정도 됐고요. 단순히 우리 자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다른 인도주의적 단체에도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인데요. 유엔과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말 그대로 이런 만화에서 나온 것처럼 사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재난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30여 개 국가에서 여러 파트너들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굉장히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파트너들과 같이 협력을 하고 있고요. 글라스고 기후변화 정상회담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또 IFRC 사무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정상회담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여러 정부들하고 그리고 기후에 관련된 기후변화 자금인 GCF와도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파트너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많은 노력하는 것 중에서 몇 가지 예시인데요. 소통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적월신 그리고 적십자가 직면한 것이 소통입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고 이 의료나 이러한 재난의 상황에서 어떻게 피하고 대피할 것인지라는 소통을 할 때 기후변화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과학적이고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요. IPCC에서 나온 것처럼 소통이 정말 중요한데 지역에 참여하는 운동가들하고는 아직 이런 부분이 확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투자를 통해서 여러 인도주의적인 단체와 함께 제대로 소통하고 제대로 솔루션에 대해서 전달하는 방식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두 가지 정책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이 백악관에서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소통을 함으로써 정책 차원에서 솔루션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인도 적십자사가 이 플래시몹을 해서 사람들의 폭염의 위험성을 알리는 그러한 행사였습니다. 이러한 것들뿐만 아니라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 단독으로도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심각한 위기에 대해서 이해하고 나면 더 같이 협력을 통해서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이고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바로 이 교차점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재난 경감과 기후 적응의 교차점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다른 정부 정책이나 재난에 관련된 기구와 같이 협력을 함으로써 지금 현재 기후 법안에 있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세계 재난 보고서에서 보면 각 정부의 재난 관련된 정책 중 6%만이 이 재난이나 기후 위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굉장히 틀이 부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은 이재민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재민인데요. 이미 이재민이 기후로 인해서 기후 재난으로 인해서 이재민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날 추세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재민이 늘어나고 있죠. 홍수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더 많이 주고 또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솔루션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가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마지막은 인도주의적인 친환경적인 그 헌장인데요. 아까도 얘기했었죠. 지금 이 인도주의적인 활동 자체를 친환경적으로 만들고 비행을 줄이고 좀 더 친환경적으로 얘기하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이산화탄소라든지 온난화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또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할 수 있고 실질적인 노력으로 이어질수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이게 메시지인데요. 우리 모두 이러한 유행병, 기후, 분쟁, 경제, 위기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화에 나온 것처럼 재난이 우리보다 훨씬 더 협력을 잘해요. 우리가 기후에 대해서 소통을 하고 또 건강에 대해서 소통을 하지만 이것들이 한 번에 동시에 일어나지가 않죠. 서로 연결되어 있음에도 말이죠.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 모든 것들이 각각 별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위기에 동시에 노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솔루션을 제시할 때 이 여러 가지 위기에 대한 솔루션을 통합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후 변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레타 썬더버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시민사회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그 지역에서 활용했던 솔루션들을 더 확대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고요. 또 나머지 컨퍼런스도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플래닛 레드 서밋도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Martin, for your wonderful 네, 마틴님 발표 감사합니다. 이제 지금 적십자 운동의 그 기후변화 활동에 대해서 잠시 들으셨는데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좀 이따가 Q&A 세션에서 다시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창에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인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UNDP 아태 지역 사무소의 로히니 코일리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 지원 프로그램 팀의 수석 기술 전문가님이 연결되어 계십니다. 로히니, can you hear me? 네, 제 목소리 들리세요? Yes, 로히니. 네, 들립니다. 네,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포럼을 주최해 주신 주최 측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죠. 저는 지금 현재 기후 변화 대응 팀이고요. 또 UNDP에서 지금 현재 소속하고요. 지금 현재는 방콕에 있습니다. 저는 주최자들께 슬라이드를 저를 대신해서 좀 움직여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자, 우선 재난 위험 경감과 그리고 또 아태 지역에서의 그 보건력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있는 국가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UNDP의 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아마도 이 청중조에서는요. 사실 우리는 이 글로벌 프레임워크에 관련 그 회원국들은 조인했죠. 우선은 샌다이 강령입니다. DRR 커뮤니티와 그리고 또 기후변화 커뮤니티에서도 굉장히 그 촉각을 잘 기울이는 분이고요. 또 리스크를 이해하고 또한 대응을 강화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은 잘 인지하고 중요성을 인지하기 때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난 위험 관리 조직들이 이러한 글로벌 우선순위를 행동으로 이행하고도 있죠.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릴게요. 네, 제 생각에는요, 가장 중요한 것들, 특히나 지금 국가별로 직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들에 대해서는 네, 지금 연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결함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여러분들 슬라이드 보이시나요? 네, 확인 좀 해도 될까요? 네, 이 슬라이드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네, 여러분. 네, 지금 슬라이드가 화면에 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화면이 공유가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샌다이 강령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짚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 중요한 프레임워크는요, 바로 파리 협정에 관한 것입니다. 네, 전체 파리 협정을 짚지는 않겠고요. 이 파리 협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바로 배출 감축에 대한 의지입니다. 그래서 1.5 기온 온도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죠.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가 그 적응 부분에 좀 주력하겠습니다. 파리 협정의 7조를 보시면 바로 적응 역량 강화, 회복력 강화, 그리고 또한 취약성 경감이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적응이라는 것은 그 정량적인 목표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수립 적응 플래닝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니즈가 필요하고 또 여기서 냅이 바로 그를 지원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과 관련된 손실 및 피해를 방지하고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이 조항이 바로 파리 협정에서 중요한 대목이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최근에 봤던 것은요, IPCC 오차평가서의 위험 정의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취약성, 그리고 또 노출, 그리고 또 민감한 적응 역량인데요. 이걸 통해서 보다 더 많은 재난위험 경감 대응과 그리고 기후변화 적응 대응과의 관계성을 볼 수 있습니다. 마틴님이 발표하신 것 보시면요. 사실 개별적인 어프로치가 매우 중요하다 하셨죠. 네,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 봤을 때 사실 커뮤니티에서는 더 많은 통합이 있지만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후변화 플래닝은 환경부처라든지 아니면 재무 담당 부처에서 하고 있지만 재난 관리는 재난 관련 부처에서 이렇게 파편화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은요.
전 연작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조합하려면요, 사실 위험, 정보기관 조기 행동 파트너십 필요합니다. 제가 이 사무국의 수장으로 있는데 목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다 개별적인 어프로치를 프레임워크 차원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인프라와 그리고 투자를 조기 경보 시스템과 역량에 투자하는 거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현장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통합적인 접근 방법이야말로 사실 리프 파트너십이 가장 주력하는 분야이고요. 2019년에 론칭이 됐지만 많은 것들이 지금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지금까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더 많은 노력 필요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아태 지역을 중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글로벌 자원에 대해서 집중하고도 싶지만요. 아태 지역도 굉장히 이 회의에선 중요하니까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태 지역은요, 새로운 IPCC 보고서에 따르면 더 많이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폭염, 빈도가 높아진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강수량도 증가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재난에 취약한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특히나 저지대와 그리고 또 연안 지역에 많은 인구들이 밀집해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후변화 완화와 그리고 또 기후변화 적응 모두 중요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네, 전 슬라이드에서 잠깐 제가 놓쳤던 건요. 사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기후 응급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람들이 3분의 2의 사람들이 설문에 답하기를 사실 기후변화가 시급하다라고 답했습니다. 10년 전에는 그러한 현상을 잘 보지 못했는데요. 분명히 여기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연자의 발언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통역이 불가함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런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요 메커니즘이죠. 그 파리 협정에서요. NDC 같은 경우에는 배출량과 그리고 또 등등에 대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NDC를 말할 때, 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어떨까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요, 특히나 기후 변화 적응 대응에 있어서요. 사실 이 NDC를 제출하고 또 NLP가 제출된 상황에서 UNDP는요, NDC를 지원하는데 지금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입니다. 녹색으로 표기된 국가들을 보시면요, NDC를 지금까지 제출한 국가입니다. 9월 말에 많은 그런 제출이 있었고요. 여기에는 적응과 그리고 또 보관력을 바로 NAP에서 포함시켰습니다. 여기는 또 목표치도 포함했지만 어떤 쿼티피케이션이나 아니면은 손실과 피해도 포함했습니다. 여기에는 취약성과 그리고 리스크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그리고 또 고위 차원에서의 그 리더십과 그리고 또 책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에게 사실 이 NDC를 쭉 보시고요. 정확하게 이제 적응과 그리고 또 완화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저의 야심찬 목표들을 높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보시면은 사실 NDC는 완화와 관련된 야심찬 목표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응과 또한 완화 측면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기후 적응에 저희가 주력하는 것은 7가지 주제 분야가 있습니다. 뭐 생태계 기반적인 식량 안보, 농업, 물 연안 보건력, 도시 회복력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도적인 기관에서의 업무이죠. 그래서 뭐 파이낸싱 이런 것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난관리 당국에서 또 당황해야 되지만 보다 더 우리가 완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다음은 이제 국가 차원으로 기후변화 적응이 잘 포착되어 있는 중요 프로그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DRR 부분에서 가장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주제에 많은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그 국가들에게 적응 수립을 위해서 적응 계획 수립을 위해서 펀딩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UNDP는 여기에 30개의 국가를 지원하고 있고요. 보통 4-5개의 다른 분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취약성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질이나 아니면 주제 분야이고요. 또 하나는 비용, 적응, 그리고 또 적응 우선순위화, 그리고 또한 다른 영역과 그리고 다른 주제 분야와 통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직 이 분야는요, 한 9개에서 10개의 국가들이 UNDP를 통해서 협력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FNU라든지 UNEP이든지 함께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RR과 그리고 또 인도주의적인 그런 업무를 많은 기관들에서 함께 협력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FAP와 UNDP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농업과 그리고 또 토지 이용 분야이고요. 이것을 국가기후 감축 목표와 국가 적응 계획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보다 더 통합적인 솔루션을 고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농업 부분에서요. 그리고 또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와 그리고 또 민간 부분을 어떻게 통합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릴게요. 네, 이미 세부적으로 이 장표를 짚어본 것 같아요. 다음 장표 부탁드릴게요. 네, 새로운 NDC에서의 몇 가지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력 요약에 관한 것인데요.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에는요, 업데이트된 NDC 적응 요소가 강화되었습니다. 이거는 랩과 함께 연결을 했고요. 그리고 또한 굉장히 훌륭한 그런 영역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많은 그런 오퍼레이션 플랜도 함께 수립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스케일업 애답테이션 옵션을 확인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산림이라든지 식물적 다양성이라든지 농업이든지 그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영역들 같은 경우에는 보다 더 강한 DRR 요소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대응은 굉장히 국가 차원에서 많은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파푸아뉴기니아 같은 경우에는 NDC에서의 많은 인디케이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NFP 같은 경우 현재 개발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적응 측면을 주력하고 있지만 많은 DRR 요소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도 역시 적응 계획을 각각 영역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 또 각 지역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은 바로 NDC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또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는요,
적응해서 특히나 손실 그리고 피해를 NDC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치적인 모멘텀이 이 지역을 통합을 위해서 쏠리고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가 한 가지 슬라이드를 건너뛴 게 있는데 바로 데이터 아키텍처에 대한 부분입니다. 많은 통합 작업이 필요하죠. 데이터를 포착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이것은 이코시스템 데이터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것은 DRR 데이터 기반으로 개발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는 기후변화 예측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금 작업하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모든 기관들, 특히나 DRR이라든지 인도주의와 관련된 기관들이 이런 과거의 데이터와 그리고 또 미래 예측을 좀 더 많이 연구하시고 또한 취합하시고 또 함께 분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주최 측에 발언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코일리 전문가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우리나라가 진행하고 있는 기후변화 적응 사업에 대해서 세이브 더 칠드런 코리아의 이지선 매니저님을 모시고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이브 더 칠드런 국제사업본부 기후위기 대응팀의 이지선입니다. 먼저 이렇게 훌륭한 자리에 저희 사업과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며 또한 이런 기회를 주신 대한적십자사 아시아 태평양 재난보건력 센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은 2021년 아동 중심의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전략을 기반으로 국제사업본부 내 기후위기 대응팀을 신설하였으며 GCF를 포함한 신규 사업 기획과 기후재원 다양화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를 통해 소개드릴 내용은 베트남 자연재난 위험 경감 및 기후위기 대응 사업으로 2015년부터 진행해왔던 인도적 지원 사업으로의 3년, 이후 개발 사업으로의 3년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오늘의 목차입니다. 사례를 다루기 앞서서 저희 사업의 배경과 영역 등을 먼저 말씀드리고 재난보건 및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4개의 활동을 사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저희가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짧게 다루고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인폼 리스크 인덱스에 따르면 베트남은 전체 191개 국가 중에서 91위를 차지하며 매우 높은 재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방글라데시와 함께 홍수에 가장 취약한 국가이고 사이클론과 동반된 자연재난에도 취약합니다. 더불어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으로 인한 피해도 큰 편으로 2000년부터 2019년까지 클라이밋 리스크 인덱스에 따르면 전체 13번째로 취약한 국가로 선정될 만큼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도 매우 큰 나라입니다. 베트남 중에서도 세이브 더 칠드런 코리아는 메콩강 지역에 있는 까마오성에서 사업을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메콩강 지역은 베트남의 대표적인 농업지대로 염수 침입, 가뭄, 홍수, 높은 파고와 사이클론으로 인한 재난에 매우 취약하며 이로 인해서 토지 자원과 생태계, 환경, 그리고 지역 주민의 생계와 관련된 여러 위험 요인을 안고 있는 곳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까마오성 또한 기온 상승, 홍수, 침수 등 기후변화와 자연재난으로 인해 농업과 지역 주민의 생계가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 보실 수 있는 것과 같이 특히 가정경제를 봤을 때 기온 상승과 홍수 및 침수, 폭풍과 태풍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기후변화는 지역 주민에게 매우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영향을 미쳐왔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2015년부터 지난 6년 동안 세이브 더 칠드런 코리아는 아래와 같이 5개 페이지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2015년부터 17년까지는 코이카의 인도적 지원 사업으로 재난위험 경감 및 재해복구에 초점을 맞춘 사업이었다면 2018년부터는 개발 사업으로 좀 더 중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재난위험 경감, 그리고 2020년부터는 기후위기 적응에
측면에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좀 더 자세히 활동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5개 페이지의 사업은 5개 분야와 관련된 지원을 해왔습니다. 사업 초기 2015년에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재난위험 경감과 워시 활동에 초점을 맞췄다면 2016년부터 20년까지 각각의 페이지에서는 학교 내 재난위험 경감 및 워시 그리고 폐기물 관리까지 지원하는 분야를 확대하고 2020년부터 22년까지의 사업에서는 기후위기로 인한 지역 주민의 회복력 강화를 위해 생계 지원 요소를 아우르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초기 3년의 사업은 1년 미만의 짧은 호흡으로 진행된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기 때문에 사업 전반적인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출구 전략을 마련하거나 효과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2018년부터 중기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고요. 또한 자연재난이 기후변화로 인해 그 피해 규모가 증가해 온 것에 반해 기후변화 및 환경에 대한 사전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지역 및 대상을 선정하여 자연재난이나 기후변화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보다는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취약 지역과 아동을 포함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해 온 것이 지속적인 효과를 갖는 기후변화 적응 사업으로 해석되기에 한계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 지원과 거버넌스 체계 마련을 위한 위원회 설립, 운영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진행하면서 각각의 활동 내에 지속 가능성을 내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2022년부터 진행할 사업은 사업 계획 전 피저빌리티 어세스먼트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 경제적인 그리고 환경적인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과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그럼 사례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과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저희가 진행했던 사전 조사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가뭄으로 인해 말라버린 하천과 또 피해를 입은 도로, 그리고 마을 내에서의 환경, 그리고 학교의 주변 환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2020년부터 22년까지 2년 사업으로 아래와 같이 취약한 지역사회의 기후변화로 인한 회복력 강화를 목적에 두고 3가지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난보건과 재난위험 경감의 4개 사례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수 안전 화장실입니다. 이 지역은 강과 하천이 많아서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에 전통적인 형태, 정화조가 없이 바로 분뇨가 하천으로 빠지는 형태를 갖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캡 리포트에 따르면 응답자 중 22%가 아직도 전통적인 형태의 피시폰드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고 5%는 노상 배변을 하고 있다고 답변한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형태의 화장실은 특히 홍수 발생 시 침수 및 영유를 통해서 집안과 주변 환경에 오염된 물이 유입되어서 각종 수인성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특히 홍수 지역이 잦은 지역에서의 안전한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은 필수적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에 대한 관심과 또 이해도는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화장실이 아직까지도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은 높은 설치 비용과 설치 어려움 때문에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역 주민 중 많은 수가 아직도 화장실 통한 분뇨가 물고기의 먹이로 사용되는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져서 안전한 화장실을 포함한 적절한 워시에 대한 인식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변기와 정화조를 지원함과 동시에 소외가구의 화장실 사용과 향후 관리에 대한 책무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소외가구에서 변기와 정화조를 제외한 나머지 자재, 울타리 및 지붕은 각 가정의 형태에 맞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어떻게 설비를 설치하고 Recording in progress. 보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례에서 보실 수 있는 것 같이 수혜자였던 주민이 이제는 교육 이후에 기술자가 되어서 마을 내에서 안전한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수혜를 받는 가정의 책무성 증진과 더불어서 지역사회 내에서 추가적인 보수와 설치가 가능하도록 독려함으로써
사업을 통한 재난 위험 경감 활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 가능하도록 출구 전략을 세운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워시 사례인 빗물 집수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실 수 있는 것 같이 가정 내에서 물을 사용할 때를 살펴봤을 때 오기와 건기에 수온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동사업 지역에서는 건기에 물이 많이 부족해서 식수 구입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는데요. 물 부족으로 인해 지난 1년간 어려움을 겪은 가구가 평균 19%임을 반면에 빈곤층과 차상위 계층에서는 47%, 39%로 빈곤층과 차상위 계층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더불어서 물을 사용하기 전에 별도의 처치를 하지 않고 사용하는 주민이 조사 대상의 77%로 이 중 51%는 물 사용 처리에 대한 비용 부담과 33%는 물 사용법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정 내 식수 및 용수 공급을 위한 지속 가능한 지원과 동시에 물 사용에 대한 처리와 개인 위생에 관련된 인식 개선 및 행동 변화 독려도 앞으로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바탕으로 저희는 각 마을 주민 및 리더 그리고 지역 정부 및 파트너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빈곤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빗물 집수 시스템을 지원하였으며 안전한 식수로의 접근성 증대를 도모하였습니다. 이 사례에서 얘기하시는 것과 같이 1년 중 4개월 동안 물이 부족했고 가계 소득의 10%를 물 구입을 위해 사용했던 수혜자가 이제는 충분한 물을 얻을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비용을 아낄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낙후된 지역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극심해지는 기후 가뭄과 자연재난으로 인해 영향을 많이 받는 리 씨와 같은 가정에게는 식수와 가정 용수의 공급은 기본적인 삶의 질과 큰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로부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때까지 물과 관련돼서 지속가능한 공급원을 지원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며 저희는 홍수 안전 화장실과 더불어서 빗물 집수 시스템에 대한 교육도 진행을 하면서 지역 내에서 성공적인 사업 효과를 바탕으로 빗물 집수 시스템의 설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로는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난위험 경감 활동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의 학교들은 하천이나 운하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적절한 울타리나 운동장이 없고 학생들은 학교로 배나 안전하지 않은 길을 통해서 등교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교사들은 재난위험 경감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이 재난 대비 계획을 세웠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 내에 위험 지역 표시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며 대피 훈련도 진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2016년부터 학교 내 재난위험 경감 활동을 진행해왔으며 아동들을 익사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수영을 가르치고 이동식 수영장을 지원함과 동시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재난위험 경감, 수영, 응급처치 교육을 지원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인식 개선 활동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한 모든 학교에서 학교 내 연간 재난 예방 계획과 리스크 맵을 갖출 수 있었으며 학교 안에서 재난 대비 훈련을 통해서 실제 상황 발생 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학생과 교사들이 경험하고 시뮬레이션 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 이후 평가를 통해 전체 80%의 학생들이 재난위험 경감 및 기후변화 적응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고 적절한 워시 습관에 대해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 내에서 저희 사업 성과에 대한 인정을 받아 지역 정부로부터 추후 수영장 등의 유지 보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지속 가능한 출구 전략의 실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례와 같이 아동들은 수영 교육을 통해서 수영을 배운 이후에 강이나 다리를 건널 때 더 자신감이 생겼고 이렇게 아동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통해서 앞으로 아동들의 익사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례로 2020년부터 시작한 생계 지원 활동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동사업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회복력 강화를 위해서 취약계층의 생계 지원 요소를 필수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사전 조사를 통해서 지역 주민 중 약 43%가 일용직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더불어 지역 주민들은 기후변화로 더욱 극심해지고 있는 자연 재난으로 인해서
생계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으며 이는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더 심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이브 더 칠드런은 지역 내 빈곤층과 차상위 계층 내에 수혜자를 선정한 다음 수혜자 의견을 바탕으로 지원 가능한 모델을 확립한 뒤 가축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닭과 오리, 염소 이 등 각 수혜자들이 선택한 가축인데요. 를 지원함과 동시에 지속 가능하게 가축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고 각 모델별로 그룹을 만들어서 서로의 의견을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 지원이 완료된 3개월 뒤 폐사율은 10% 이내이며 오리의 경우 판매가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염소의 경우에는 닭이랑 오리보다 판로가 다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염소와 관련된 시장 조사도 진행 중에 있으며 완료가 되면 염소를 키우는 수혜자 및 그룹과의 공유를 통해서 지역 내 염소 사육과 관련된 증거 기반의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이브 더 칠드런의 사업은 재난위험 경감 사업을 기반으로 기후변화 적응 사업으로 그 저변을 확대하고 있으며 현 사업에서 생계 지원과 더불어서 앞으로는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접목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세이브 더 칠드런은 기후위기 대응 사업의 방향을 잠깐 소개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세이브 더 칠드런 코리아는 환경, 사회, 경제 조사를 기반으로 한 기후변화 적응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2020년부터 22년까지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하고 있으며 기후재원의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은 개발 NGO로는 처음으로 GCF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세이브 더 칠드런 코리아 또한 세이브 더 칠드런 인터내셔널의 어카운트 그룹 멤버로서 참여하며 인도네시아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GCF 사업에 참여하면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세이브 더 칠드런의 강점을 바탕으로 해외 기관 및 기금, 국내에서의 협업 기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ESG로 인한 변화는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관심이 있는 기업과의 협업을 추진하는 좋은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이브 더 칠드런 코리아는 2022년부터 24년까지 아동 중심의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큰 전략 아래 지속적으로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지금까지 베트남 사업에서의 교훈은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궁금한 점은 이후라도 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나라 기업이 자랑스러운 과학기술을 가지고 방글라데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글로리엔텍의 박순호 대표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리엔텍 박순호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이제 방글라데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식수 분야 사업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처음엔 코이카 사업으로 진행이 됐었고 지금은 기업들의 투자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이제 꿈 같은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전 세계 식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숫자가 최소가 10억 명 정도가 됩니다. 정말 10억 명이라는 숫자를 모아놓고 보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될 것 같은데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이 숫자에게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하려면 역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식수 분야에 20년 넘게 이 활동을 해오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식수 시설을 짓는 것도 재원이 필요합니다. 많은 비용이 필요하죠. 근데 어찌어찌해서 그 재원을 확보해서 식수시설을 짓고 나면 그 다음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더 어려운 문제인데 식수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문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필터를 교체해야 되고 전기 비용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관리하는 인력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 비용은 우리가 식수를 공급하는 과정 내내 앞으로 몇십 년간 계속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또 기후 변화와 탄소
저감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 좀 Being vulnerable to climate change, Bangladesh is suffering from rising sea levels. 방글라데시는 해수면 상승과 그리고 또 빈도와 홍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남방글라데시 사람들은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해수면 상수는 바로 해수가 지하수로 흘러 들어가면서 바로 비소가 오염이 되기 때문입니다. 약 15,000명의 그 주민들에게 식수를 제공하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작은 규모의 한국 기업이 식수를 공급을 하고 또 시설을 위한 공업 용수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요 CDM을 기반으로 해서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제도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워터 패실리티를 통해서 식수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는요 탄소 배출권을 판매합니다. আর্সেনিক ছাড়া পরিষ্কার জল আমরা পাচ্ছি সেখানে আমাদের বেশি দূর যাইতে হয় না জল আনতে Due to the drinking water facilities in the village, I got a new job despite the COVID-19 situation. 네,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시술을 얻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고요. 이것은 저희 가족과 그리고 또 지구를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프로젝트에 투자하면서 이뤘던 것은 그 온실가스, 특히나 CDM을 기반으로 해서 이 CDH를 줄이는 것은 바로 온실가스를 저감을 하고 또한 청정한 식수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5,000명의 사람들에게 식수를 청정하게 공급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방글라데시에서 5년간 지원하는 사업도 포함이 됩니다. 영상을 좀 만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이 식수 문제를 앞으로 10년 동안 10억 명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문제를 정말 해결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이 여러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게 CDM이라는 그런 모델입니다. CDM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선진국 갖고 있는 기술과 자금을 개발도상국에 지원함으로써 거기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분, 우리가 앞에 반기문 총장님이나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게 미티게이션입니다. 감축한 부분을 우리 선진국에 다시 가져와서 우리가 부족한 온실가스 감축분을 쓸 수 있는 그런 제도지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 식수 분야에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는 개발도상국에 있는 현지와 잘 협력해서 식수 설비를 설치하고 현지 주민들에게 식수를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거기서부터 우리는 온실가스 감축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거기에 우리는 국내의 기업들 그리고 국내의 온실가스 감축분이 필요한 그런 기관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글로벌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삼성이나 현대 그리고 아까 잠깐 나오는 S-오일 그리고 특별히 발전사들이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굉장히 많은 양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유하지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 그런 기관들이 그렇게 방글라데시 같은 어려운 국가의 식수 문제를 해결하기에 뭔가를 투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이런 토픽이 들어가게 되면 그럴 때는 좀 생각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은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숙제를 다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 식수 사업에 이 기관들이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모델 안에 국내의 기업들을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고 물론 그 과정에는 방글라데시 정부의 승인 그리고 UNFCC의 이 사업에 대한 승인 이런 과정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서 나오는 탄소 배출권은 국내에 참여했던 기업뿐만 아니라 저희 자체적으로도 한국 거래소를 통해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저희는 이런 재원으로 이 우리가 갖고 있는 10억 명에게 10년 동안 식수를 계속 공급하는 그런 일들을 해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그럼 방글라데시 상황은 어떠냐? 제가 참 여러 국가를 다녀봤지만 방글라데시만큼 식수 문제가 심각한 나라는 못 본 것 같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방글라데시는 그 인구의 90%가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고 그 식수 자체도 대부분 지하수가 오염되어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인구의 약 2천만 명 정도가 비소 중독이 되어 있는데요. 비소가 바로 예전에 우리 사극에 나오는 사약의 주 재료입니다. 독극물이죠. 그거에 오염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영상에 본 것처럼 기후 변화에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 해수면 상승으로 아까 그 남부 지역은 그 물 자체가 염분이 들어와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됐고 그리고 그 지역은 거의 요즘 이제 우기가 끝나가는데 거의 6개월이라는 그 시간 동안 거의 매일 홍수가 납니다. 그래서 무릎까지 항상 잠기는 그런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지역은 기후 변화에 대한 피해와 그리고 가난의 두 가지 짐을 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굉장히 많죠. 현재 전체 인구 1억 6,700만 중에서 1억 4천만 정도가 실제로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CDM 사업을 현재 두 지역, 아까 보셨던 요 바닷물의 해수면 상승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 그리고 약간 북쪽 지역 두 군데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은 아까 보신 것처럼 S-오일이 자금을 투자를 했고 이 위쪽은 우리나라 한국전력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지 파트너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는 로덴 파운데이션이라는 현지에서 20년 이상 활동하셨던 구호와 식수 쪽에 활동을 하신 그런 기관과 협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해주신 역할들은 이런 사업을 할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현지 지방 정부나 그리고 현지 그런 지자체와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역할들을 해주셨고 그리고 사업 대상지 발굴 저희가 지금 현재 식수 설비가 총 20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업을 할 때마다 한 단위가 10개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대상지를 찾고 조사하는 데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 협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식수 설비를 우리가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운영 관리도 여기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식수 설비를 현재 20개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추가적으로 10개 설비를 공사를 하고 있고 아마 연말까지는 10개소가 설치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 사업에 또 국내 기업들이 투자하는 양에 따라서 더 많은 식수 설비가 늘어날 것 같고 가능하면 더 많은 방글라데시 주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전 설치되기 전의 모습입니다. 아까 대표적인 게 비소였고 미생물은 정말 말할 것도 없고 기본적으로 물을 떠보면 색깔 자체가 정말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이 보입니다. 현재는 이렇게 주민들이 물을 떠가고 있고 대략 식수 설비를 설치하면 거기에 매일 물을 떠가는 사람 숫자가 1000명은 기본적으로 넘습니다. 가정마다 한 통씩 떠가는데 거의 그 가장 오래 걸리는 분들 보니까 왕복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여자분들이 떠가는데 20리터짜리 생수통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떠가시는지 굉장히 저희도 힘든데 떠가시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약간 부가적인 효과로 저희가 시설마다 전담 인력을 고용을 했습니다. 농촌이라서 소득이 높지 않아서 저희가 드리는 그 적은 금액인데도 그분들은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일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22명 정도를 채용을 했고 앞으로 시설을 지을 때마다 일자리 창출하는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본사와
현지 있는 저희 지사 그리고 이제 로컬 이제 인력들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결국 저희한테 확보되는 재원은 저희가 이제 식수를 이렇게 매일 공급하고 있는데 그 양이 쌓여갈수록 탄소 배출권이 쌓이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거래되고 있는 시세로 봤을 때 지금까지 한 대략 7만 달러 정도가 확보되고 있는데 우리의 식수 설비를 더 증설할수록 이 금액들이 쌓일 거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국내 기업 투자한 기업들에게 페이백하고 저희는 그것들을 이 유지 관리하는 비용으로 저희가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는 원래 전 세계 약 12개 국가에서 식수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고 있는데 저렇게 방글라데시에서 저 모델이 잘 검증이 되면 저희는 다른 국가까지 이 사업 모델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제가 그 네팔에서 보던 그 물 사업과 관련한 그런 것들이라서 예전 생각이 참 많이 났는데요. 저희에게 의미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시간은 탄자니아와 네팔에서 진행한 태양광 사업에 대해 한국 적정기술학회장님이시자 서울대학교 교수님이신 안성훈 교수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안 교수님은 지금 온라인으로 접속해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지금 뮤트신가요? 네, 이제 들리시죠? 네, 들립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고요. 저희 현재 한국적정기술학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적정기술을 사용해서 네팔과 탄자니아의 마을에 어떻게 리질리언스를 넣을 수 있었나 하는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여러 가지 방금 전에 박순호 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물이 이제 중요하다를 할 수가 있겠고 에너지가 중요하고 백시네이션 특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리질리언스의 어떤 인컴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 하지만 인컴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커뮤니티의 그런 정신 공동체 정신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 이제 중요한 앞에 말씀드린 것 중에 대표적으로 물과 에너지가 있으면 어떤 게 더 중요한가 이런 질문입니다. 물 담당하신 분은 물이 중요하고 당연히 물이 없으면 사람이 죽으니까. 근데 이제 에너지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연구 또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에너지가 중요하다 할 텐데 물론 둘 다 중요하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는 에너지가 시작이 되면 예를 들면 물이 없지만 에너지가 있으면 지하수를 펌핑하고 그 물을 가지고 농업이나 식수로 써서 농업을 한다면 이런 소득 창출을 할 수가 있고 소득이 창출되면 에너지를 더 모을 수 있는 어떤 신재생 에너지원을 가지고 사이클을 시작하면 물로도 할 수 있고 에너지로도 할 수 있고 어떤 걸로도 할 수 있지만 어떤 인프라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 두 가지 중요성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적정기술, appropriate technology는 여러 나라에서 이런 말도 쓰고 다른 단어들로 쓰지만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필요한 기술. 그래서 왼쪽에 큐드럼 같이 이런 물을 이동할 수 있는 기술, 대표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전 세계 인구가 지금 한 79억 정도 된다고 하면 이 인구가 100억까지 늘어난다고 그래프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00억까지 늘어났을 때 대부분의 인구는 인구 피라미드의 가장 밑에 있는 BOP, 바텀 오브 피라미드에 있는 소득이 낮은 지역의 인구가 대부분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기술이 소득이 낮은 지역에 그러니까 꼭 개도국이 아니고 어떤 개발된 developed country에서도 deprived zone에 관련된 기술이기 때문에 이 기술이 중요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 이제 왼쪽에 물인데요. 저건 이제 저희 학교에 연못이 있어서 연못의 물을 라이프 스트로우로 한번 먹어본, 실제로 마셨던가 먹어본 거고요. 오른쪽은 저희 수업에서 대학원 기계공학부 수업에서 만든 건데, 뒤쪽 문 밖에 보면은 트램펄린이라는 그 일라스틱한 놀이 기구가 있습니다. 저기서 학생들이 한 700명 있는 학교니까 계속 뛰어서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한 놀이기구가 아니고 그 트램펄린 밑에 보면은 피스톤하고 실린더로 해서 아이들이 뛰어놀면 공기가 압축되는 시설이 있고, 아주 간단한 피스톤 실린더에 그런 공기를 저장할 수 있는 탱크에다 저장을 하고, 그것을 오른쪽에 보이는 그 치과 의사 선생님이 실제로 치과 치료를 현지 주민을 하는 예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무 전기도 없고 고압의 공기도 없지만 이런 학생들의 놀이기구를 통해서 치과 치료를 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적정 기술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2010년부터 적정 기술 관련된 액티비티를 하게 됐고요. 그때 뭐가 있었냐면, 제가 이제 교수인데 full professor가 됐습니다. tenured professor. 그래서 I have freedom. 자유가 있어서 뭘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고, 물론 연구와 교육은 당연히 하지만 뭔가 특별한 걸 하자라는 생각을 했고, 저희 이제 네팔에서 온 학생이 박사과정으로 왔고, 지금은 한국에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다 교수를 하고 있는데, 부인은 간호대 교수고, 이 친구는 저희 기계과에서 기계과 졸업생으로 교수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이제 학생이었고, 네팔에 어떤 도움을 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도움을 어떻게 줄 건가라는 생각을 하다가, 저희 여기 밑에 나오는 이제 크리스천 펠로우십이 저희 디파트먼트에 있어서 매주 수요일에 이제 모여서 그 당시에 피자를 먹으면서 뭔가 뭐 학교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뭔가 도움을 주는데 엔지니어 학생과 교수로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게 어떤 게 있을까 하다가, 이제 네팔에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를 만들자라는 걸 2011년부터 매년 2016년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이제 솔라 발런티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것이 풍력과 태양광과 소수력 발전이 있으면 전기가 없는 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팔의 산악 지역은 여기에 전력망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배터리를 설치해주고, 그리고는 이제 LED 조명, 2011년에 LED가 상당히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7,000원, 그러니까 거의 한 15달러 정도 되는 그런 비싼 전기는 보통은 appropriate technology가 아닌데,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 디자인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마을에 솔라 시스템이 서스테이너블하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요즘은 당연히 다 LED로 가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디자인을 하는데 좀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그 네팔의 지도고 한국의 지도가 마크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간 지역은 랑탕 국립공원, 그래서 중국의 접경이고 약 4,300m까지 되어 있는 캠핑 사이트가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지나가는 국립공원에 있는 아주 작은 호텔 지역입니다. 그래서 2,470m 정도 되고, 여기를 가기 위해서는 이제 세프라베스라는 1,450m로부터 걸어가는데, 문제는 이 당시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여름 몬순 지역이라 8월달에 길이 끊어져 가지고 미국에서 온 관광객이 죽었습니다. 여기 X자로 표시한 데서 그 산사태에 이제 돌에 맞아서 사람이 죽는 일이 있어서 저희가 가는 길이 상당히 험한 산 위로 올라가는 그런 트레일을 갔다는 거고요. 이제 이틀 동안 공사를 하는 일정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일주일 동안 저희가 가는데, 이틀 동안 솔라 패널 공사를 하고 들어오는 아주 어려운 엔지니어링 프로젝트를 하자, 이렇게 됐고, 몬순 지역이라 여름에 이런 거머리죠. 거머리가 이렇게 제 발에 피를 빨아먹고 있는 건데, 이제 사방에 거머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룩주룩 비가 오고 있고, 이틀 동안 공사를 하기 때문에 하루 동안에 저런 실내 공사를 하고, 이틀째 배터리와 모든 와이어링을 집에 설치를 해주는 게 겨우 이틀째 밤 한 8시쯤에 해서 이제 시스템이 됐고, 위에 보시면은 LED 조명이 나오는 이제 호텔의 부엌이죠. 호텔 같지 않겠지만 네팔의 산골짜기에 있는 호텔치고는 뭐 괜찮은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기가 최초로 나왔고, 방 안에도 전기가 나왔고, 저희가 이제 떠나는 아침날 이렇게 핸드오버를 하고, 커뮤니티를 그 전에 만들어서 여기에 커뮤니티의 체어와 트레저러, 그러니까 전체 총괄 책임자와
재무 담당하는 사람을 넣고 비용을 모아라. 그러지 않으면 이 시스템이 오래가지 않는다 해서 커뮤니티 빌딩을 했고 2달 후에 저희가 직접 가서 이제 다시 이 사람들이 전기를 어떻게 쓰는지 본 건데 여기 보시면은 관광객들한테 200루피 그러니까 약 $3 per hour 정도의 아주 비싼 전기를 팔아서 소득을 창출하고 호텔의 반값도 300루피였는데 전기가 들어오는 호텔이 됐기 때문에 400루피로 소득이 창출됐습니다. 여기에 오너십은 이제 마을 사람들이 직접 같이 일을 했다는 거고 공동체가 돼서 7개, 8개의 호텔이 같이 협력해서 비용을 모으고 인컴 제너레이션하고 디파짓을 은행에 해서 서스테너블하게 만든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 13년에는 이제 네팔의 남쪽 지역을 갔는데 여기 질문은 위도가 27도, 그 다음에 고도가 약 1000m에서 1500, 근데 면적은 12제곱킬로미터,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섬보다 이제 넓은 거죠. 뭐 우리나라로 치면 여의도의 한 3배 정도 되는 데인데 여기에 어느 정도 비용에 신재생 에너지 전기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어떤 또 기술이 필요한가 이런 질문입니다. 한국에 있는 업체한테 말을 해봤더니 약 300억 정도가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정도 마을에다가 전력망을 다 설치해 주는데 근데 저희가 가진 돈은 약 2억 원이 좀 넘는 돈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프로젝트를 최초로 아까 말씀드린 걸 했대 오늘 이 호스트이신 신영 대한적십자사 총재님이 저희 학교 그때 연구처장님이셔가지고 저희한테 이 학교에서 있는 스폰서를 어느 정도 비용을 주셨습니다. 1000만 원 정도를 주셨고 이때부터는 이제 과기정통부 우리나라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 그래서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하고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Communication ICT가 이제 저희 스폰서가 됐지만 큰 돈은 아니어서 이거를 이제 어떤 테크놀로지를 쓰느냐에서 소수력 발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스몰 하이드로 파워가 이런 지역에 왜 좋냐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위도가 27도 정도 되기 때문에 아열대 지역이고 고도가 네팔이지만 높지가 않아서 1년 내내 물이 나오는데 그 낙차, 그러니까 헤드라고 여기 쓴 낙차가 100m 정도가 나오면 발전을 1년 내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태양광 발전에서 문제가 된 배터리를 다시 리플레이스하는 비용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지속 가능한 쪽으로 더 가까이 가는 게 하이드로 발전이고 여기에 나오는 터빈은 한 30cm 정도 되는 이제 스몰 펠튼 터빈인데 이것도 저희 학생들이 디자인을 하고 매니팩처링을 캐스팅으로 해서 비용을 상당히 낮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얼마나 필요하냐면 이제 겨울에 간 거고요. 몬순이 아니고 겨울에 가서 물이 가장 작을 때인데 저 정도의 물만 있으면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수력 발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발전이고 PVC 파이프를 약 700m 정도 쭉 수평으로 설치를 하면 그 왼쪽 위에 있는 사진과 같이 작은 물탱크에 저 물을 모아서 여기서부터 100m가 떨어지면 아래에 있는 이 발전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거는 마을 사람들이 노동력을 무료로 3개월 동안 약 300명이 제공을 해서 발전소를 만들어서 저희가 비용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돌을 현재 있는 주민들이 현지에서 뭐 물론 농사를 짓는 시간을 빼서 만든 거긴 하지만 그래서 비용이 300억이 들어야 되는 것들을 훨씬 낮은 2억 원 이상 정도밖에 안 되는 비용으로 만들었고 전봇대도 다 나무를 도끼를 가져가서 현지에서 잘라와서 현지인들이 직접 공사를 같이 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치된 발전소고 저 왼쪽 위에가 그 목욕통 같은 그 저수조고 여기에 이제 금속 파이프가 펜스탁 파이프라고 되는 거를 통해서 약 100m 밑에 낙차가 나오는 그런 발전소가 만들어졌고 여기서 20kW의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발전기는 아직도 돌아가고 있고요. 2013년에 만든 건데 아직까지 돌아가고 이와 유사한 발전기를 저희가 발전소를 네팔의 몇 군데 더 옆에 마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발전기가 이제 구동이 되는 거고 이렇게 가운데 오렌지색이 터빈이고 왼쪽 파란색이 발전기고 그래서 물의 힘으로 전기가 돌아가는데 이런 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동남아의 대부분의 아열대 지역에서 가능한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약 12제곱킬로미터가 되는 전력망을 저희가 인솔을 한 거고요. 여기에는 태양광, 그다음에 최초에는 태양광, 소수력, 그다음에 풍력 세 가지를 설치한 세계 최초의 고산 지역에서 실제로 전기를 쓰는 2개의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3개의 집들과 경찰서, 학교 이런 데들이 전기를 쓰고 있고, 현재는 내셔널 그리드가 일부 들어와 있지만 이 마을 사람들이 저희 전기를 아직도 쓰고 있는데, 이유는 저희 전기가 내셔널 그리드에서 나오는 전기보다 가격도 싸고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2017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몇 년 동안 또 탄자니아에 가게 됐는데, 탄자니아 아시아 국가는 아니지만 국민 소득은 네팔하고 비슷하게 약 $1,000 정도 되고 GDP가, 그 다음에 여기도 적도인데 킬리만자로 산 바로 옆입니다. 그래서 적도라 태양광이 아주 좋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하기 좋은데, 뒤에 보면 바오밥 나무가 있고 아주 드라이한 그런 지역도 있고 뭐 괜찮은 지역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는 네팔에서와 같이 전기 요금을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에서 돈을 유지하고 그걸 문제가 생겼을 때 쓰게 하는데, 문제는 마을 사람들이 전기요금을 한 명이 안 내니까 그 옆집도 안 내고 해가지고 이 전기요금을 징수하는 게 문제였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접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미터를 만드는데 저희 연구실에서 만들었고, 이 스마트 미터의 특징은 전기 사용량을 모니터링하는 것이고, 이 아두이노라고 해가지고 한 10,000원대, 8,000원에서 뭐 한 10,000원, 20,000원대가 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그러니까 조그만 컴퓨터인데 그 컴퓨터를 어디든지 사실 쓸 수 있습니다. 이 아두이노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탄자니아에서도 구할 수 있고, 뭐 어떻게 보면 오픈 소스고 코딩도 쉽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만드는 이유는 이제 유지 보수를 한국 학생들이 가서 하지 않아도 현지 학생들이 할 수 있게 만든다 했고, 그다음에 전기가 기본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통신망도 없습니다. 통신망이 없는데 어떻게 스마트 그리드를 만들었냐 하면, 통신망 자체를 이 아두이노를 써서 저희가 자체적인 통신망을 만들고, 페이먼트도 동아프리카에서 많이 쓰이는 엠페사라고 하는 2G 기반의 SMS 메시지로 전기요금을 선불제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리페이먼트에서 이 크레딧이 올라간 집에 전기가 나오고 크레딧이 다 떨어지면 전기가 꺼져서 전기요금을 낼 수밖에 없게 만든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 전체에 이런 크레딧을 마을의 발전소에서 관리할 수 있게 돼 있고, 작년에 이제 코비드 때문에 이 전기를 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자체적인 마스크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는 그런 일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많고, 현재는 이걸 가지고 지하수 펌핑하는 것도 만들고, 여기에 이제 탄자니아에도 3개의 오프그리드가 저희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사이에 이 모빌리티를 지금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백신인데요. 백신은 지금 상당히 중요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 코로나 이전에도 백신 접종률이 대부분의 선진국은 95%인데 약간씩만 떨어져도 모잠비크 같으면 이제 백신 접종률이 70% 정도, 75%만 돼도 영아 사망률, 그래서 child mortality가 약 10배 이상 높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선진국은 5명 정도가 평균 1,000명당 죽는다면, 이 백신이 접종이 잘 안 되는 나라들은 수십 명씩이 죽는다는 건데, 이것을 잘 보면은 온도의 이슈고, 온도라는 건 결국 에너지하고 관련되고, 여기 보이는 것 같이 백신을 나르는 이런 분들이 아이스박스에다가 얼음을 집어넣고 나르는데, 바깥 온도가 여름에 뭐 30도, 40도가 되면 얼음이 유지되는 동안만 백신이 성능이 유지가 된다, 이런 거라 저희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마을에 넣기 때문에 네팔 마을에 또는 탄자니아의 고산 지역에 태양광 발전이나 이런 소수력 발전을 하면 거기에 WHO 인증을 받은 그런 냉장고들을 전기를 사용해서 설치하고, 더 먼 지역 산골짜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제 그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를 하기 위한 모터사이클 기반의 백신 캐리어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오토바이 타고 네팔 산악 지역을 다니는 건데, 이 오토바이에서 버려지는 전기를 가지고
냉장을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냉장고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냉장고가 아니고 여기에 GPS 센서와 온도 센서와 SMS 메시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이동 중에 백신의 속도와 그러니까 이동 속도와 백신의 냉장 온도를 전 세계 투지가 되는 지역은 어디든지 한국에서 또는 개도국 현지에서 모니터링할 수가 있고 오른쪽에 보면 인터내셔널 백신 인스티튜트 국제 백신 연구소 연구원과 실제 백시네이션을 한 그런 사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저희 한 연구 중에 일부의 내용인데 중요한 거는 전기 에너지를 사용해서 빛을 가지고 뭐 생활에 쓸 수도 있지만 농업에서 쓸 수 있고 스마트 팜에도 쓸 수 있고 치킨 팜에도 쓸 수 있고 물을 이리게이션하고 드링킹 워터를 뽑을 수도 있고 결국에 그런 것들은 오른쪽 아래로 가면은 마을의 인컴 제너레이션에 쓰이는데 인컴이 높아지면 뭐 건강도 좋고 그다음에 학교에 또 전기가 들어오니까 밤에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밤에 어떤 사업을 할 수도 있고 해서 결국에 이게 서스테너블하게 어떤 메인터넌스에 도움이 되는 소득 창출과 그것을 가지고 더 많은 에너지를 얻는다면 일렉트리시티가 또 얻어지는 거고 그 전기를 가지고 이 사이클이 이제 선순환하면 마을이 점점 발전이 될 수 있다라는 모델이고 저희가 그것들을 이제 탄자니아에 또 계속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appropriate technology 적정 기술이 있으면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전 세계 개도국 인구가 계속 늘고 앞으로 갈 텐데 거기에 기회가 상당히 더 많이 있다. 왜냐하면 이제 저가로 만들어야 되는 게 적정 기술의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라 affordability가 어느 정도 개런티가 되고 그렇다면 지속 가능성, sustainability도 마을에 도움을 줄 수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 같이 물, 에너지, 그다음에 백신, 인컴, 커뮤니티 같은 것들 이제 뭐 저희가 한 예에서 5가지의 중요한 키 포인트를 뽑는다면 저런 것들이 다 인테그레이트 돼서 마을이 전체적으로 디벨롭이 되는 그런 게 에너지의 인프라로 시작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정말 우리 그 수고해주신 모든 그 발표자분들을 위해서 모두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발표들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Q&A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틴이 네덜란드에서 같이 기다리고 있고요. 또 로이니도 인도에서 같이 들어와 계시고요. 그래서 발표자분들은 잠시 여기 현장 발표자님들은 여기 앞에 나와주시면 질문을 잠깐 받고 그리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조금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으로 들으시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질문이 있으시면 챗박스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그러면 저희가 Q&A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저희 전 세계에서 활동 이 지금 세미나를 듣고 있는데요. 우간다, 터키 이런 곳에서도 다 같이 지금 듣고 계시고 되게 흥미롭게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마틴한테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틴한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비드-19 팬데믹이 맨메이드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마틴 대답해 주실래요? 사실 제가 이제 바이러스학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요. 사실 어디에서 사실 이게 유래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 질문을 하신 의도가 이게 인위적이냐라는 질문은 아마도 이것이 기후변화에 의한 것이냐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것은 정말 우리가 조심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인도주의를 생각을 할 때 사실 과학적인 봤을 때 인수공통 질병이 바로 동물에서 바로 사람에게 이제 바이러스가 전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생물 다양성이라는 위기와 그리고 이것은 사실 이제 코로나19에서 또 확인될 수도 있었죠. 사실
위기가 인위적인 것인가 했을 경우에 특히나 이제 취약한 사람들은요, 바로 팬데믹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고 그리고 또한 기후 위기에 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이 더욱더 가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안팜시 대피 사례에서 사실 우리가 문제가 되었던 것이 단순히 이제 자연재해에서 대피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입니다. 사실 재난에서 이제 회복을 하고 복구를 할 때, 근데 경기가 좋지 않고 그리고 또 팬데믹에 의해서 모든 생계가 어려워질 때 훨씬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동료가 이미 말했듯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 이전에 우리 세대보다는 사실 이러한 수백만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요. 이러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100년 전에 특히나 이제 독감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위험을 겪은 또는 피해 정도가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도 역시 동일한 그런 피해 규모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건력 구축 또는 강화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자천적으로 접근을 해봐야 되는데요. 긍정적인 측면을 봤을 때 극빈을 퇴치하고 그리고 또한 재난 위험 경감을 강화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해가야 되겠죠. 어떠한 지역 사회는 지금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위기에서 벗어나야 되지만 기후 변화도 대처해야 되겠죠. 퀘스천은요. 제가 그대로 영어로 읽을게요. Some of the climate change projects are long-term. 어떤 프로젝트는 굉장히 오래 걸리고 지속 가능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정부가 이 지속 가능성을 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로이니, did you hear what? 질문 잘 들으셨습니까, 로이니님? 로이니, did you hear what I said? 질문 잘 들으셨습니까? 네, 소리가 안 들리는 걸까요? Can you hear me? 네,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I think we lost the participant for a second. 네, 잠시만요. 제가 지금 연결 문제가 있었는 것 같아요. 몇 가지 기후 변화는 장기적인 문제이고 지속 가능성이 필요하는데요. 정부 부분에서 이런 지속 가능성 어떻게 만전케어할 수 있을까요? You cannot hear me, right? Yeah, 네, I'm so sorry. 제 목소리 들리시죠? I got the last part of your question. 그래서 마지막 질문만 들었습니다. 정부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들었는데 첫 번째 부분 뭐라고 하셨죠? 제가 채팅창에다가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겠어요? Yes. Some of long-term and sustainability. 네, 그래서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이죠. 네. I mean, this is kind of a very important. 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Strategies have been found. 사실 전략들이 있지만 완벽하진 않습니다. 몇 가지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들, 예를 들어서 국제 기후 기금, 예를 들어서 GCF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또 다른 뭐 기금으로 재정 지원을 받는 뭐 예를 들어서 이케 독일 정부 뭐 지원을 받는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코파이낸싱이 바로 프로젝트에 필요하고요. 이것은 사실 이제 그냥 일반적인 건 아닙니다. 이러한 펀딩은요, 실제 현금으로 사실 배정이 되고요. 그래서 코파이낸싱은 실제 현금으로 이제 배치가 됩니다. 이것은 이제 기여자 또는 경영자에서 펀딩하는 것이 아니라 코파이낸싱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프로젝트가 완료된 이후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문제를 생각을 해본다면 예를 들어서 운영이라든지 또는 유지 보수 이러한 것들도 지원을 받겠죠. 우선 이제 프로그램을 설계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런 것은 모든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몇 가지 이제 GCF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고요. 보다 더 이제 고차원적으로 봤을 때 국제 펀드에 대한 신청에는요, 이 펀드 정부나라든지 NDA가 바로 GCF 해당 국가에서 이제 서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리더십도 필요합니다. 서한뿐만 아니라 서한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national plan of the country, how does 이게 it connect with the 국가의 climate plan 계획이 of the country, all this has to be 국가의 specified. 기후 And so that also 정책과 increases 또는 이제 계획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설명을 해야 more 되고요. chance of sustainability. 그리고 But I'm 또한 sure 지속 that this can 가능성에 be 대한 기회를 더욱더 잘 these are 보여줘야 just some 됩니다. practices which are 몇 taking 가지 place. It's not, I 이러한 don't 실용적인 think it's a perfect 측면들에 situation, but I 대해서도 think having 좀 that 정리를 해서 co-financing, 보여줘야 having 되고요. that, 코파이낸싱을 making 갖춘다는 sure that there 것은 is, 결국에는 maintenance operations after the program is 운영과 ended, 그리고 documented, 또한 유지 these kinds of 보수 things 이런 will 것들을 ensure some 이제 sustainability. 문서화하고 But 하는데 these are only 있어서 for internationally 지속 가능성에 funded 완전 기할 수 있는 programs. I 부분이라고 think 생각합니다. internally, 내부적으로 이러한 expenditure 코파이낸스 on 프로그램 같은 adaptation 경우에는 by 적응 and a lot of 측면에 정부에 많은 지출이 있고요. 그리고 CPIR, UNDP, Climate Public Expenditure Review. CPIF 있습니다. We have taken snapshots of 지금 how much countries are already spending on climate 이 change. 신청자들이 얼마나 And it's all 많은 domestic. It is a 비용을 huge 국가들이 amount of 지출했는가 domestic funds which are being 를 봤을 spent 때는 on 굉장히 climate change 많은 already. 지출을 했죠. They're not 이미 being 기후 tracked 변화에 enough. 많이 So 지출했습니다. I don't know if that's an indicator of 사실 sustainability 이게 뭐 or 지속 not. 가능성의 지표가 될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요. Climate impacts, 명확한 것은 기후 the 변 response to climate 영향, impacts 특히나 has been that the biggest DRR과 그리고 financial 또 기후 burden 위기에 of this 대한 is 영향에 대한 by the 대응은요. countries themselves. 사실 국가들의 자체적으로 재정적인 그러한 재정 문제에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For your, reply.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또 진행을 해볼게요. 지금 저희 박순호 대표님하고 안성훈 교수님한테 저희 적십자 직원들 전 세계에 있는 직원들이 제일 궁금한 것이 과연 방글라데시를 제외한 그런 곳에서도 글로리엔텍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CBM이라는 기술이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가 궁금하실 것 같고요. 또 안성훈 교수님 말씀하신 것들을 적정 기술들이 지금 또 저희 개도국에서 적십자사나 아니면 NGO들이 사업을 할 때 어떻게 같이 협력을 해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는 말씀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교수님. 네, 네. 됐습니다. 마이크가 꺼져 있어서. 네. 네. 네, 뭐 저희가 이런 걸 약 한 10년 정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여러 기관들한테서 협력을 할 수 있느냐 문의는 들어오는데 실제로는 저희 자체적인 학교의 학생들이 뭐 연구실에 있는 학생들이 이거를 다 커버하기에는 너무 요청하시는 그런 지역들이 많죠. 그러니까 뭐 꼭 이 아시아뿐 아니라 아프리카뿐 아니라 남미라든지 뭐 여러 지역에서 이런 고산 지역뿐 아니라 어떤 에너지가 필요한 지역들은 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역으로 또 시골로 가면은 뭐 10% 정도도 안 되는, 그러니까 북한도 심지어 거의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양 말고는 전기가 안 나온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전기가 나와도 도시에서 전기가 나와도 이게 24시간 나오는 전기가 아니고 뭐 이제 하루에 10시간 나온다면 오히려 지방에 있는 이런 마을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하면은 더 안정적인 전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수요는 많지만 이걸 저희가 다 가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오픈 소스로 아까 아두이노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한 것 같이 어느 정도 간단한 것들은 이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교육 사업을 같이 하는데 탄자니아에 있는 학생들도 이 정도는 공부를 해서 배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기술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그런 조금 스마트한 모니터링 장치 이외에는 그냥 어떻게 다 알려진 방법인 거죠. 이거를 알려진 거를 실제 누군가 하느냐, 그 다음에 많은 경우 어떤 NGO나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실천가들이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이걸 이제 대규모로 크게 하느냐 아니면 저희가 한 것 같이 한 500명에서 1000명 정도 마을에 하느냐에 따라서 펀딩하는 에이전시가 전혀 관심이 없을 수 있는 아주 작은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저희는 이제 바텀업으로 현지인들을 직접 같이 참여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모티베이션을 하는 일 자체가 시간이 걸리고
그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저희가 한 사례들 가지고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솔루션을 제공했을 때 비용이 있다고 해서 여기다 뭐 $1,000,000 쏟아 보면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커뮤니티 베이드를 같이 해가면서 하려면 정말 이거를 누군가 현지 마을에 가서 직접 몸으로 사람들 만나서 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소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펀딩 에이전시나 NGO나 학교나 정부 기관 이런 데 사정에 따라서 범위를 이제 만들 수 있겠죠. 뭐 정부 같으면 사실 훨씬 더 큰 규모로 저희는 제안을 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아마 저도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식수 문제는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 다 필요한 부분이고 또 현실적으로 재원 확보가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탄소 배출권 사업, CDM 사업과 연계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실제로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이제 두 가지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이 사업을 탄소 배출권 사업과 연결하기에는 시간과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방글라데시 사업이 실제 이 탄소 배출권 사업으로 등록되기까지 2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는 방글라데시 정부의 승인을 받는 데 걸렸고 또 이 사업을 UNFCC에 등록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서류 작업과 승인받는 과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시간이 한 2년 정도 필요했다는 것, 그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등록하는 과정에서도 재원이 이제 인력과 재원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역에 이제 식수의 수요, 당연히 식수의 수요가 곧 탄소 배출권 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의 식수 수요가 굉장히 많은 양이 필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식수 설비를 설치하고 운영 관리하는 그 인력 확보나 현지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현지의 파트너가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필요하고 현지의 안정적인 파트너가 필요하고 또 재원이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그 세이브 더 칠드런 이지선 매니저님한테 말씀 여쭙고 싶은 것은 GCF 인증을 받은 우리나라 NGO 중에 최초의 기관이기도 하고요. 또 세이브 더 칠드런 그 NGO 중에서는 유일하게 거의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노하우들을 어떻게 공유를 해주실 수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GCF 인증은 이제 세이브 더 칠드런 인터내셔널에서 세이브 더 칠드런 호주가 리드를 해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지금 어카운트 멤버로 들어가 있는 6개 국가에서 이제 같이 13개의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GCF 인증 과정은 굉장히 호주도 오래 걸렸던 걸로 알고 있어서 사실 저희가 그것을 배운 데는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이제 어카운트 그룹 멤버로서 저희가 그걸 이제 다 습득하고 나면은 이후에 이제 저희도 좋은 기회가 있으면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이제 인도네시아의 새 프로세스로 사업을 기획을 할 예정이고 컨셉 노트 단계에 있는데 이제 이후에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저희도 국내에 좀 그런 과정을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질문이 또 없으시면 지금 제가 확인하는 거는 네, 다른 질문이 없거든요. 그리고 네, 저기 안성원 교수님한테 그 질문이 있네요. 어떻게 아두이노를 배울 수 있는 것인지, 배울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여쭙고 싶다고 하는데요. 교수님 또 뮤트세요. 안 들립니다. 네. 네. 네, 이게 저쪽 컨트롤이 되고 있어갖고 제가 할 네. 수 없는데. 네, 지금 제가 여기
챗박스에 그냥 적정기술학회의 저널의 주소를 하나 다시 뮤트 되셨거든요, 교수님이. 다시. 네. 이제 들리시죠? 네. 네, 그래서 방금 챗박스로 그 적정기술학회 논문들이 있는데 거기 가시면은 뭐 대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이제 저희뿐 아니라 이런 에너지 또 박순호 대표님 말씀하신 물 같은 것도 있어서 참고로 하시면 되고 아두이노 자체는 사실은 인터넷에 강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아두이노를 배우는 거는 뭐 누구든지 컴퓨터만 연결이 되면은 좋은 그런 강의들이 있어서 그걸 배우는데 이제 저희가 만든 시스템은 좀 특화된 거라 이거를 배우시려면은 어떤 이거에 대해서 뭐 저희의 그런 소스를 가지고 어디까지 오픈을 해드릴 수 있긴 있고 그거를 연습을 해보시고 이제 스마트 미터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 통신이 가능한 아두이노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걸 쓰는 거는 원래는 이제 상용 스마트 미터도 있는데 상용 스마트 미터가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오픈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직접 쓴 것이고 기술적으로는 뭐 그렇게 큰 어려운 게 아니고 아두이노 자체가 워낙 싸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돼 있어서 배우기는 상당히 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Q&A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해 주신 모든 발표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랜 시간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제3회 국제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3회 국제 재난보건력 세미나를 위해서 장시간 유익한 논의와 질의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아시아태평양 재난보건력센터는 재난보건력과 재난위험 경감과 관련한 논의 또 기후변화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회 국제 재난보건력 세미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